이름을 전부 가렸습니다. 국적도 지웠고 브랜드도 숨겼습니다. 순수하게 성능만으로 평가하는 블라인드 테스트였죠. 미국, 일본, 독일, 그리고 아시아의 한 나라까지 포함됐습니다. 회의실 전문가들은 모두 확신했습니다. 1등은 일본일 거라고 말이죠. 마이클 해리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최고 점수 샘플의 정체를 확인하는 순간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일본이 아니었습니다. 미국도 그리고 독일도 아니었습니다. 전 항목 최고 점수, 200도 고온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성능.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25년 경력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대체 어느 나라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까?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타이어가 터지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시속 150km에서 터지면 그건 단순한 파열음이 아니라 폭발에 가깝습니다. 핸들이 한쪽으로 급격히 쏠리면서 차는 순식간에 통제력을 잃고 미끄러지기 시작하죠. 브레이크를 밟아봤자 이미 늦었습니다. 뒷좌석에 아이 둘이 타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은 단 3초뿐입니다. 살거나 죽거나.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달에 3번이나 반복됐습니다. 3번 모두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4번째는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마이클 해리슨입니다. 미국 연방교통산업안전정책 차관급을 지냈습니다. 25년간 한 가지 일만 해왔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막는 일이죠. 보고서 맨 위에 제 서명이 들어가면 그 기준으로 수천만 대의 차량이 도로 위를 달립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새벽 3시 17분 워싱턴 DC 제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25년 동안 이 시간에 전화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좋은 소식은 아침에 옵니다. 새벽에 오는 전화는 단 하나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차관님, 긴급 보고입니다. 제 보좌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기차 타이어 파열 사고입니다. 시속 150km, 가족 4명 탑승, 전원 생존했습니다. 기적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안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긴장했죠. 보고서를 지금 당장 올리세요. 30분 뒤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고속 전기차 타이어 파열 사고 3건 연속 발생 긴급 보고. 3건 연속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첫 번째 사고는 2주 전, 두 번째는 1주 전, 세 번째는 어제 밤이었습니다. 공통점이 명확했습니다. 모두 전기차, 모두 고속도로, 모두 시속 140km 이상, 그리고 전부 타이어 파열이었죠. 사고 원인 분석을 받습니다. 엔진 이상? 없음. 배터리 결함? 없음. 자율주행 오류? 없음. 보고서 하단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타이어 내부 구조 이상 가능성. 타이어 내부 구조라니요. 저는 25년간 엔진을 의심했고 배터리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타이어를 의심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타이어는 그냥 고무 아닙니까? 계속 읽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3건의 사고 차량 제조사가 모두 달랐고 타이어 브랜드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파열 양상은 똑같았습니다. 고속주행 중 갑작스러운 내부 구조 붕괴, 외부 손상 없음, 운전자는 직전까지 아무 이상을 못 느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이게 공개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기차 안전성 논란 폭발, 의회 청문회, 그리고 책임자는 안전 기준을 승인한 저입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정책 재앙이었죠. 눈을 감았습니다. 고속도로가 그려졌습니다. 시속 150km로 달리는 차, 뒷좌석엔 아이들. 타이어가 터집니다. 판단할 시간은 3초뿐입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안전의 마지막 선은 무엇이었습니까? 에어백? 아닙니다. 에어백은 충돌 이후입니다. 타이어는 충돌 이전에 터지죠. 눈을 떴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장으로 넘어갔습니다. 타이어 단면도가 있었습니다. 검은 고무 안에 가느다란 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건물 철근 배치도처럼 말이죠.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타이어 내부 보강 구조체. 타이어 코드. 타이어 코드. 25년 만에 처음 보는 용어였습니다.
제 입으로 3번 읽었습니다. 타이어 코드, 타이어 코드, 타이어 코드. 이게 대체 무엇입니까?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긴급회의 소집하세요. 오전 8시. 타이어 전문가들 전부 불러요. 전화를 끊고 다시 그 가느다란 실들을 바라봤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천만 대의 차량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사고가 두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제 판단이 처음부터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오전 8시 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타이어 기술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제조사 엔지니어, 대학 교수, 안전검증기관 연구원들이죠. 저는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아 보고서를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왜 터졌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조사 엔지니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차관님, 타이어는 극한의 환경에서 작동합니다. 고속주행 중에는 특히 더 그렇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그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시속 150km로 달릴 때 타이어 내부 온도는 최대 200도까지 올라갑니다. 하중은 차량 무게에 따라 다르지만 전기차의 경우 타이어 하나당 평균 2톤 이상입니다. 200도라고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입니다. 그 2배가 타이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까? 계속하세요. 여기에 고속회전이 더해집니다. 타이어는 1초에 수십 번씩 노면과 마찰하면서 열을 발생시키죠. 이 모든 조건이 동시에 작용합니다. 고온, 고하중, 지속적 마찰. 그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타이어에는 특수한 내부 구조가 필요합니다.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특수한 구조라는 게 뭡니까? 교수 한 명이 말을 받았습니다. 차관님, 타이어를 고무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고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고무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죠. 그가 타이어 단면도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검은 고무 안에 가느다란 선들이 빼곡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타이어 코드입니다. 타이어 내부를 지탱하는 실이죠. 실이라고요? 맞습니다. 수천 가닥의 아주 가느다란 실입니다. 그가 확대 이미지를 보여줬습니다. 이 실들이 타이어 고무 안에 촘촘하게 박혀서 구조를 유지합니다. 마치 건물의 철근처럼 말이죠.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철근. 그 비유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럼 고무는 뭡니까? 고무는 콘크리트 같은 겁니다. 실제 하중을 버티는 건 안쪽의 코드죠. 잠깐만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확인하겠습니다. 타이어가 200도의 열과 2톤의 하중을 버티는 건 고무 때문이 아니라 안쪽의 실 때문이라는 말씀입니까? 정확합니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무만으로는 절대 버틸 수 없습니다. 고무는 열에 약하고 압력에 약합니다. 코드가 없다면 타이어는 첫 주행에서 터질 겁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뭘 검증해 온 겁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타이어 표면을 봤습니다. 트레드 패턴을 검사했고 고무 마모도를 측정했죠. 하지만 안쪽은요? 그 실들은 누가 검증했습니까? 엔지니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차관님, 타이어 코드는 제조사의 핵심 기술입니다. 대부분 외부에 공개되지 않죠. 왜 안 됩니까? 영업 기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재를 쓰는지, 어떻게 꼬는지, 어떤 방식으로 배치하는지가 모두 기술력의 차이를 만듭니다. 저는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3건의 사고 기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 3건의 사고는 뭡니까? 제조사도 다르고 타이어 브랜드도 다른데 왜 똑같이 터졌습니까? 교수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코드 자체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열화, 피로 또는 초기 결함이죠. 열화라니요? 시간이 지나면서 실이 약해지는 겁니다. 고온과 하중이 반복되면 금속도 피로가 쌓이듯이 코드도 서서히 약해집니다. 그러다 임계점을 넘으면 끊어지죠.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25년간 저는 타이어를 고무 덩어리라고 생각해왔습니다. 다르면 바꾸면 되는 소모품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전문가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타이어의 생명은 표면이 아니라 안쪽에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회의 자료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거리 위로 수백 대의 차량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차들의 타이어 안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가닥의 실들이 200도의 열과 2톤의 하중을 버티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이죠.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타이어 코드 공급망을 전수 조사하세요. 어떤 기업들이 만들고 있는지, 성능은 어떤지 전부 파악해야 합니다. 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아까 그 타이어 단면도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가느다란 실들. 우리는 그걸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규제해온 건 표면뿐이었습니다. 보이는 것만 검증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안쪽에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타이어 코드 제조사라고 입력했습니다. 엔터를 쳤습니다. 수십 개의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하나씩 클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했습니다. 사흘 동안 자료를 파고들었습니다. 타이어 코드 시장에 대한 모든 문서를 읽었습니다. 산업보고서, 기술 논문, 특허 문서, 공급망 분석 자료까지 말이죠. 그리고 하나의 명확한 구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장은 이미 주인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입니다. 두 나라의 소재 기업들이 수십 년간 이 시장을 지배해왔습니다. 미국의 인비스타, 일본의 도레이와 고베제강. 이 세 기업이 글로벌 타이어 코드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죠. 제 책상 위에는 시장 점유율 그래프가 놓여 있었습니다. 세 기업이 파이의 70% 이상을 나눠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구조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소재 산업이 원래 이렇게 움직이니까요. 선진국이 기술을 독점하고 후발국은 따라잡지 못합니다. 반도체가 그랬고 화학이 그랬으며 철강이 그랬습니다. 타이어 코드도 예외가 아니었던 겁니다. 보좌관이 추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차관님, 타이어 코드 성능 요구사항 정리했습니다. 저는 파일을 받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기술 스펙이 나와 있었습니다. 고온 인장 강도, 내열성, 내피로성, 저수축률, 고접 착력. 각 항목마다 요구되는 수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해했습니다. 왜 이 시장에 신규 진입이 어려운지 말이죠. 이건 단순히 실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극한의 조건을 버티는 실을 만드는 기술이었습니다. 조금만 약해도 안 되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차관님. 인장 강도가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고속주행 중 끊어집니다. 열에 약하면 녹아내립니다. 수축률이 높으면 타이어 모양이 변형되죠. 보좌관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 기준을 만족하는 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글로벌 기준으로는 5개 정도입니다. 미국 2곳, 일본 2곳, 그리고 보좌관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요? 유럽에 한 곳 더 있습니다. 5개. 전 세계에서 단 5개 기업만이 이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왜 이렇게 적습니까? 기술 장벽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보좌관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타이어 코드를 만들려면 고강도 섬유 기술, 열처리 기술, 접착 기술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전부 갖춘 기업이 드물죠.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문제이기도 했죠.
자동차 회사들은 검증되지 않은 공급사를 쓰지 않습니다. 특히 안전과 직결된 부품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수십 년간 실적을 쌓아온 기업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후발주자는 들어올 수 없는 시장이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보좌관이 동의했습니다. 저는 다음 자료를 넘겼습니다. 국가별 생산 현황이 나왔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익숙한 이름들이었습니다. 저는 아래로 쭉 훑어봤습니다. 중국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품질 등급이 낮았습니다. 범용 제품만 만들 수 있다고 적혀 있었죠. 그리고 한국. 제 손가락이 그 부분에서 멈췄습니다. 한국은 표에서 아주 작은 부분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주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1960에서 70년대 일본 기술 도입, 주로 저가 시장 공급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한국이라니요. 제가 알기로 한국은 전자제품이나 만드는 나라 아닙니까? 소재 기술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을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고난이도 기술 분야에서는 말이죠. 한국 기업도 타이어 코드를 만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몇 개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내수용이거나 저가 시장용입니다. 프리미엄 시장에는 거의 공급하지 않죠. 보좌관이 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국은 제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 도로 위를 달리는 수천만 대의 차량 안전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검증된 공급망이 필요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기술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날 오후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현재 타이어 코드 공급망은 안정적이며 주요 공급사들은 모두 검증된 기업들입니다. 다만 전기차 특성을 고려한 추가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저는 보고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보좌관에게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마무리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기존 공급사들에게 강화된 검증을 요구하면 해결될 일이었죠.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정리하면서 지난 사흘간 모은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시장 분석 보고서, 기술 스펙 문서, 공급망 지도. 전부 한 폴더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폴더에 제목을 붙였습니다. 타이어 코드 시장 현황 검토 완료.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저녁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겨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밤은 푹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위기는 지나갔고 해법은 명확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 책상 한쪽 구석에 쌓여있던 사고 보고서, 원본 파일들 말이죠. 저는 그걸 아직 자세히 읽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때 그 파일들을 열어봤다면 사고, 차량들의 타이어 내부 분석 결과를 봤다면, 자꾸 반복해서 나오는 어떤 공급사 코드를 발견했다면, 저는 아마 그날 밤 잠들지 못했을 겁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오후, 저는 전기차 안전기준 개정안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타이어 코드 강도 요구사항을 상향 조정하고 내열성 테스트 항목을 추가하는 작업이었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해결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보좌관이 노크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차관님, 추가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사고 차량 타이어 내부 분석 결과입니다. 상세 버전이죠. 파일을 받아 열었습니다. 표지에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고속 파열 사고 3건 타이어 코드 정밀 분석 보고서. 첫 페이지를 넘기자 사고 차량별 타이어 제조사 목록이 나왔습니다. 미쉐린, 브리지스톤, 구시어. 전부 달랐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타이어 내부 코드 분석 결과였습니다. 화학 성분부터 강도 수치, 열화 정도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저는 숫자들을 하나씩 따라가며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능 수치가 너무 비슷했습니다. 인장 강도를 보니 3건 모두 거의 같은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내열성도 마찬가지였고 신축률도 거의 동일했습니다. 제조사가 전부 다른데 왜 이렇게 비슷합니까? 이건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계속 읽어 내려가자 코드 구조 분석 파트가 나왔습니다.
꼬임 방식, 섬유 배열, 접착 처리 방법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줄에 작은 글씨로 주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주요 성능 지표가 특정 범위 내 집중. 동일 공급사 가능성 검토 필요. 동일 공급사라는 말에 저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공급망 추적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쉐린의 타이어 코드 공급사 목록을 보니 미국 기업 하나, 유럽 기업 하나가 있었고 맨 아래 작은 글씨로 하나 더 적혀 있었습니다. 효성. 저는 그 이름 위에서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효성이라니요. 한국 기업 아닙니까? 일주일 전에 봤던 보고서에서 저가 시장용이라고 적혀 있던 바로 그 나라 말이죠. 브리지스톤 페이지로 넘기니 일본 기업 둘이 있었고 역시 맨 아래에 작은 글씨로 효성이 있었습니다. 구시어 페이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 기업, 독일 기업, 그리고 또 효성. 세 곳 모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타이어 제조사가 전부 다른데 코드 공급사가 겹친다는 건 말이죠. 그것도 제가 한 번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국 기업이라니요. 이 회사에 대해 아는 게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보좌관이 노트북을 열며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효성이요? 한국의 섬유화학그룹이라고 나옵니다. 타이어 코드 외에도 각종 산업용 섬유를 생산하고 있네요. 저는 형광펜을 꺼내 효성이라는 이름에 줄을 그었습니다. 세 페이지 모두에 말이죠. 그리고 메모를 적었습니다. 확인 필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날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저는 이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하청 관계일 겁니다. 일본이나 미국 기업이 기술을 제공하고 한국 기업이 저렴하게 생산하는 구조겠죠. 그런 경우는 산업 현장에서 흔하니까요. 보고서를 서랍에 넣고 다시 안전기준 개정안 작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또 다른 보고서가 제 책상에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유럽에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독일 아우토반에서 전기차가 고속주행 중 타이어 파열로 전복됐다는 내용이었죠. 사망자는 없었지만 차량 피해가 컸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받자마자 특정 페이지로 바로 넘어갔습니다. 공급망 추적 결과 부분이었죠. 눈으로 쭉 훑어내려갔습니다. 독일 기업, 프랑스 기업, 그리고 맨 아래 또 있었습니다. 효성. 저는 천천히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이면 우연이고 두 번이면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네 번, 이건 패턴입니다. 서랍을 열어 지난주 보고서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4개의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나란히 펼쳐놓고 공급사 목록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전부 달랐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의 다양한 기업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맨 아래에는 항상 같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효성. 보고서 맨 아래에 적힌 이름들은 보통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 사항일 뿐이죠. 하지만 이 이름은 달랐습니다. 자꾸 눈에 들어왔고 무시하려 해도 계속 나타났습니다. 보좌관을 불렀습니다. 이 회사 자료를 전부 모아주세요. 생산 능력, 기술 수준, 주요 고객사,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세요. 효성 말씀이십니까? 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4건의 사고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고 각 보고서마다 빨간색 형광펜으로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전부 같은 이름 위에 말이죠.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25년간 숫자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숫자들은 제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변수는 항상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보고서 맨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곳에서 말이죠. 일주일간 효성에 대한 자료를 모았습니다. 생산 능력, 특허 현황, 주요 고객사 리스트까지 전부 수집했죠. 읽으면 읽을수록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 회사는 단순한 하청업체가 아니었습니다. 자체 연구소가 있었고 고강도 섬유 분야에서 수십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특허가 있다고 해서 실제 성능이 입증되는 건 아니니까요. 숫자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추가 검증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제가 보좌관에게 말했습니다.
주요 타이어 코드 공급사들의 샘플을 전부 확보하세요. 미국, 일본, 유럽, 그리고 한국까지 포함해서요. 단, 이번엔 다르게 합니다. 모든 샘플에서 브랜드와 국적 정보를 전부 제거하세요. 블라인드 테스트였습니다. 제조사 이름도 국적도 가격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직 성능 데이터만으로 판단하는 방식이죠. 신뢰나 선입견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가장 공정한 방법이었습니다. 2주가 걸렸습니다. 독립적인 제3의 시험기관에 의뢰해서 테스트 항목도 기존보다 훨씬 강화했습니다. 고온 인장 강도, 장시간 고속 회전 안정성, 열 수축률과 연신율, 그리고 전기차 특유의 높은 토크 대응력까지 전부 측정했습니다. 그날 오전 최종 결과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관련 인원들을 모두 소집했습니다. 기술 전문가들과 보좌관들, 안전검증 담당자들이 자리에 앉았죠. 테이블 중앙에는 밀봉된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 테스트 결과와 샘플별 실제 제조사 정보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첫 페이지는 종합 점수표였습니다. 5개 샘플이 점수 순으로 나열되어 있었고 제 눈은 자연스럽게 맨 위로 갔습니다. 샘플 번호 3번. 종합 점수 94.7점. 전 항목에서 가장 균형 잡힌 성능을 보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고온 인장 강도 1위, 내열성 1위, 전기차 토크 대응력 1위. 거의 완벽에 가까운 결과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예상해 보시죠. 3번 샘플이 어느 나라 제품일까요? 기술 전문가 한 명이 먼저 말했습니다. 일본일 겁니다. 이 정도 균형 잡힌 성능은 도레이나 고베제강 수준이죠. 회의실 분위기는 확신으로 가득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25년 경험상 이 정도 성능이면 일본 기업이 맞았으니까요.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샘플별 제조사 정보가 나왔습니다. 1번은 미국 인비스타, 2번은 독일 기업, 4번은 일본 도레이, 5번은 일본 고베제강이었습니다. 그리고 3번. 제조국 대한민국. 제조사 효성. 저는 그 줄을 3번 읽었습니다. 제조국 대한민국, 제조사 효성. 손에 쥔 종이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보좌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차관님, 3번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한국입니다. 효성이라는 회사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술 전문가 한 명이 보고서를 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샘플 3번의 상세 데이터를 꼼꼼히 읽어내려갔습니다. 200도 환경에서 인장 강도 유지율이 97%네요.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차관님, 이 정도면 현존하는 최고 수준입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우리는 이름을 가렸습니다. 브랜드도 지웠고 국적도 숨겼습니다. 순수하게 성능만 놓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이 테스트에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전문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테스트 방법론도 정확했고 측정 장비도 최신입니다. 결과를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5년간 저는 확신을 가지고 일해왔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기술이 최고라고 믿었고 그 믿음으로 수많은 안전 기준을 만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손에 들린 이 보고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의 판단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말이죠. 저는 보고서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결과는 외부에 공개하지 마세요. 추가 검증이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추가 검증을 해도 결과는 같을 거라는 걸 말이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날 처음으로 제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를 받은 다음 날, 저는 전기차 정책 관련 자료들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가 추진해온 전기차 보급 정책 문서들이었죠. 친환경, 탄소 중립, 미래 모빌리티. 화려한 단어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타이어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는 없었습니다.
저는 기술 전문가를 다시 불렀습니다. 전기차가 타이어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알아야겠습니다. 내연기관과 비교해서 말이죠. 전문가가 노트북을 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차관님, 전기차는 타이어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종류의 차량입니다. 첫 번째는 무게입니다. 배터리 팩 때문에 같은 크기의 내연기관 차량보다 평균 300kg에서 500kg이 더 무겁습니다. 500kg이라고요? 저는 잠시 계산을 해봤습니다. 타이어 4개가 나눠서 지탱한다고 해도 한 개당 100kg 이상이 추가되는 겁니다. 그럼 타이어가 받는 하중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말씀이군요. 정확합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가속 방식이죠. 내연기관은 엔진 회전수가 올라가면서 서서히 힘을 냅니다. 하지만 전기 모터는 다릅니다. 엑셀을 밟는 순간 최대 토크가 즉시 나옵니다.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즉시라는 게 얼마나 빠른 겁니까? 0.1초 이내입니다. 엔진이 3초에 걸쳐서 내는 힘을 전기 모터는 순식간에 쏟아붓는 겁니다. 타이어 입장에서는 폭발적인 충격이죠. 전문가가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타이어 마모 비교 그래프였습니다. 이게 실제 데이터입니다. 같은 거리를 주행했을 때 전기차 타이어는 내연기관 대비 평균 30% 더 빨리 닳습니다. 주행 스타일에 따라서는 50%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저는 그래프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30%에서 50%라니요. 이건 단순히 마모가 빠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타이어의 수명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고무 마모가 빠르다는 건 표면 문제 아닙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표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문가가 단면도를 보여줬습니다. 고무가 빨리 닳는다는 건 그만큼 열과 마찰이 심하다는 뜻입니다. 그 열과 마찰은 고무 안쪽의 코드에도 전달됩니다. 코드가 받는 스트레스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차체, 폭발적인 가속, 빠른 마모, 그리고 코드에 가해지는 극한의 스트레스. 우리는 전기차를 친환경의 상징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타이어에게는 지옥이었던 겁니다. 초기 시장 반응은 어땠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전문가가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전기차 소유자들의 타이어 관련 불만이 급증했습니다. 조기 마모, 소음 증가, 예상보다 빠른 교체 주기. 타이어 제조사들도 비상이었죠. 그가 보여준 그래프에는 소비자 불만 건수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타이어 회사들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전기차 전용 타이어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두꺼운 고무 강화된 측면 구조, 그리고 무엇보다 더 강한 코드가 필요했죠. 더 강한 코드.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럼 기존 코드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기존 코드도 작동은 합니다. 하지만 수명이 짧아집니다. 전기차의 가혹한 조건을 장기간 버티려면 한 단계 높은 성능의 코드가 필요합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받았던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를 꺼냈습니다. 샘플 3번 효성. 전 항목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던 그 코드 말이죠. 이 수준의 코드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전문가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전기차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코드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곳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저는 테스트 결과를 다시 펼쳤습니다. 200도 환경 인장 강도 유지율 97%, 장시간 고속 회전 안정성 최상위, 전기차 토크 대응력 1위. 이 모든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킨 건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만든 전기차 정책은 언제 시작됐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본격적으로는 2020년부터입니다. 보조금 정책과 충전 인프라 확대가 그때 시작됐죠. 보좌관이 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20년. 우리는 전기차 보급을 밀어붙였습니다. 친환경이라는 명분으로, 미래 산업이라는 목표로 말이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밑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타이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코드가 버틸 수 있는지,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정책을 밀어붙였던 겁니다. 기준은 과거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내연기관 시대의 기준으로 전기차 시대를 규제하려 했던 거죠. 그리고 그 틈을 누군가 파고들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거리 위로 수십 대의 전기차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차들의 타이어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코드들이 극한의 스트레스를 견디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코드 중 상당수가 아마도 한국에서 만들어졌을 겁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발밑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효성이라는 회사에 대해 가능한 모든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생산시설 규모, 연간 생산량, 주요 고객사 목록, 글로벌 공급 계약 현황까지 전부 파악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글로벌 타이어 코드 시장 점유율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그날 오후 최종 보고서가 제 책상에 올라왔습니다. 표지에 적힌 제목은 글로벌 승용차용 폴리에스터 타이어 코드 시장 현황 및 공급망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시장 개요, 주요 제조사 현황, 지역별 생산 능력 분석이 차례로 나왔죠. 그리고 핵심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 그래프였습니다. 파이 차트 형태로 제조사별 비중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제 눈은 가장 큰 조각으로 향했습니다. 효성 약 50%. 저는 그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50%. 절반입니다. 전 세계 승용차용 타이어 코드의 절반을 단일 기업이 공급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2위를 보니 일본 도레이가 15%, 3위는 미국 인비스타가 12%였습니다. 저는 보좌관을 불렀습니다. 이 수치가 정확합니까? 네, 차관님. 복수의 산업분석기관 데이터를 교차 검증했습니다.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내입니다. 50%라는 숫자의 의미를 생각해봤습니다. 이건 단순히 시장 1위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2위와 3위를 합쳐도 효성의 점유율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건 독점에 가까운 수준이었죠. 왜 이렇게 높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보좌관이 보고서 다음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생산 능력입니다. 효성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타이어 코드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술 수준입니다.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확인하셨듯이 성능이 최상위권입니다. 셋째, 가격 경쟁력입니다. 같은 성능 대비 일본이나 미국 제품보다 15%에서 20% 저렴합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생산 능력, 기술 수준, 가격 경쟁력.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춘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은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하죠. 높은 기술은 비싼 가격을 의미하고 낮은 가격은 낮은 기술을 의미하니까요. 하지만 효성은 둘 다 잡았습니다. 주요 고객사 목록을 보여주세요. 보좌관이 다음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미쉐린, 브리지스톤, 구시어, 콘티넨탈, 피렐리. 세계 5대 타이어 제조사가 전부 들어가 있었습니다. 각 회사별로 효성 코드를 사용하는 제품 라인과 비중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저는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미쉐린의 프리미엄 라인, 브리지스톤의 전기차 전용 타이어, 구시어의 고성능 제품군. 전부 효성 코드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건 저가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하이엔드 시장이었습니다. 이 코드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보좌관이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생산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대체 공급사를 찾는다 해도 성능 검증에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장기적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전한 대체가 가능한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완전한 대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50%라는 숫자는 단순한 시장 점유율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선이었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이 한국의 한 기업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거리를 달리는 차량들이 보였습니다. 승용차, 택시, 배달트럭. 저 차들 중 절반은 한국에서 만든 실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설계하고 일본에서 조립하고 독일에서 테스트했지만 실제로 차를 지탱하는 건 한국의 코드였던 겁니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리스크 분석 섹션이었습니다. 만약 효성의 공급이 중단될 경우라는 제목 아래 시뮬레이션 결과가 적혀 있었습니다. 첫 달, 주요 타이어 제조사들의 생산량 30% 감소. 셋째 달, 글로벌 자동차 생산 차질. 여섯째 달, 타이어 가격 급등 및 공급 부족 사태. 이건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산업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25년간 미국의 안전 기준을 만들어 왔습니다. 엔진 규제, 배출가스 기준, 배터리 안전성 검토. 우리는 자동차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누군가가 만들어준 뼈대 위에 살을 붙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뼈대를 만드는 곳이 어디인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말이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50%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수십 년에 걸친 기술 축적의 결과였고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내린 신뢰의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엔진을 설계했지만 뼈대는 설계하지 못했습니다. 배터리를 개발했지만 그것을 지탱하는 구조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세계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은 이미 선택을 끝냈습니다. 나만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집에 일찍 들어갔습니다. 저녁을 먹고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도로 위 차량들의 불빛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차들이 지금 무엇 위를 달리고 있는지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실 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실 위를 말이죠. 일본에 대해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 업계에 발을 들였을 때 일본은 소재 산업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도레이, 고베제강, 데이진. 이 이름들은 단순한 기업명이 아니라 기술력의 상징이었죠. 타이어 코드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일본 기업들이 시장의 60% 이상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절을 기억합니다. 일본 제품을 쓰면 안심이었습니다. 검증할 필요도 없었죠. 일본이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품질 보증서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보좌관에게 일본 기업들의 최근 10년 시장 점유율 추이를 요청했습니다. 그래프를 받아보니 명확한 하락세가 보였습니다. 2010년 55%에서 시작해서 2015년 35%, 2020년 20%, 그리고 현재는 18%였습니다.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보좌관이 분석 자료를 펼쳤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가격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일본 국내 생산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같은 성능 대비 가격이 경쟁사보다 30% 이상 비쌉니다. 둘째, 기술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과거에는 일본만이 고성능 코드를 만들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한국과 유럽도 같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자세히 봤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하락 시점이었습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가속화됐습니다. 정확히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오기 시작한 시기였죠. 전기차 시장에서 일본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전기차 전용 고성능 타이어 코드 시장에서는 더 어렵습니다. 보좌관이 다른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전기차용 코드는 기존보다 훨씬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합니다. 일본 기업들이 이 부분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패권은 선언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로 이동합니다. 일본은 여전히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더 이상 그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음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 기업들도 타이어 코드를 생산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가격도 상당히 저렴하다고 들었죠. 보좌관이 중국 관련 자료를 꺼냈습니다. 중국은 생산량 면에서는 세계 2위입니다. 가격도 한국이나 일본보다 20%에서 30% 저렴합니다. 그럼 왜 점유율이 낮습니까? 차트를 보니 중국은 12% 정도였습니다. 품질 편차가 큽니다. 보좌관이 설명했습니다.
배치마다 성능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고 장기 내구성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려워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타이어는 싸다고 해서 쓸 수 있는 부품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사람이 죽습니다.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몇 퍼센트 원가를 아끼려다가 브랜드 전체를 잃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증되지 않은 공급사는 쓰지 않습니다. 아무리 싸도 말이죠.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어디 코드를 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보좌관이 마지막 자료를 펼쳤습니다. 벤츠, BMW, 포르쉐, 아우디, 볼보. 유럽 프리미엄 브랜드들의 타이어 코드 공급사 목록이었습니다. 대부분이 효성이었습니다. 이 회사들이 왜 효성을 선택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안전입니다. 보좌관이 간단하게 답했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가격보다 안전을 우선합니다. 그들에게는 단 한 건의 사고도 치명적이니까요. 검증된 최고 성능의 코드를 쓰는 게 가장 보수적인 선택입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안전 앞에서 국적은 사라집니다. 브랜드도 사라지고 가격도 사라집니다. 오직 하나만 남습니다. 데이터입니다. 검증된 숫자만이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벤츠는 독일 회사입니다. 당연히 독일 공급사를 쓰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한국을 가리켰습니다. 포르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기술을 신뢰했을 겁니다. 하지만 테스트 결과는 한국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말이죠. 저는 보고서들을 전부 모아 정리했습니다. 지난 2달간 모은 모든 데이터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과거의 강자였습니다. 중국은 가격은 싸지만 검증이 부족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틈새 시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이건 한국을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저는 한국을 좋아해서 이 결론에 도달한 게 아닙니다. 데이터가 저를 여기로 데려온 겁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저는 책상 위에 모든 보고서를 한 폴더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표지에 제목을 적었습니다. 타이어 코드 글로벌 공급망 최종 분석 보고서. 내일 이 보고서를 제출할 겁니다. 그리고 권고안을 작성할 겁니다. 현 공급망 구조는 안정적이며 주요 공급사는 검증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 다만 단일 공급사 의존도가 높으므로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 필요. 정치적으로 올바른 표현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짜 의미를 말이죠. 우리는 한국 없이는 전기차를 만들 수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안전한 전기차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건 칭찬이 아닙니다. 인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보수적인 선택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